네, 조국 일가 펀드의 실소유주 의혹이 일고 있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요. 오늘 밤쯤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일단 취재한 바로는 언제쯤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합니까? 사실 이게 정확한 일자는 나오지 않지만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측근들이 소환이 되고 있고 사실 오촌 조카의 그 구속영장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결과 나온 이후에 내주 안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지금 근황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글쎄요, 조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거 인사청문회나 기자 간담회 때 자신의 아내가 좀 아파서 그때 당시에 컴퓨터 PC를 대신 운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픈 것과 지금 아픈 것이 같은 병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입원해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 정경심 교수는 언론 저촉은 피했지만 개인 SNS 계정을 파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씩 반박은 하고 있는데, 사실 조국 장관 집 앞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은 매일매일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정경심 교수는 한 번도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환 이후에 직접적으로 얼굴을 드러내서 자신의 심경이나 해명을 밝힐지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진짜 아플 수도 있지만 이번 소식이 들려오자 일각에서는 이거 소환 조사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지적까지 일고 있거든요. 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목을 많이 끄는 사건, 재벌 사건이나 이럴 때 휠체어 타고 이렇게 보통 조사받으러 오고 이런 거 갖고 비난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빚어질까봐 또 그럴까봐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국 장관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이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휘 보고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부인이 입원해서 날짜를 좀 늦춰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수사가 지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빚어질 거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오히려 부인한테 협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근데 청문회 때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투증권 직원이 운전을 대신해서 동양대 가서 PC를 반출해오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저렇게 열심히 백팩 메고 서류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저런 걸 보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할 정도시면 그래도 소환해서 조사를 받을 정도는 되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자료도 나르시고 또 뿐만 아니라 SNS 활동도 새로 개설해서 그 바람 맞는 여인인가 조각상도 그림에 내세우시고 거기에다가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정보를 갖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네 마네 그러시면서 좀 무섭더라고 표현이요.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약간 위축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검사들도 약간 위축됐을 것 같아요. 자기 인사권 가진 분의 사모님이 아니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 사모님이 장관 사모님이 이런 글을 쓰셨네 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관 사모님이시니까 지금 검사들의 정말 기상을 위해서도 검사들의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꼭 좀 제때 출석해주고 폐를 안 끼치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소환 조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길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또 걱정되는 게 변호인단이 지금 명수가 취재해보니까요, 변호사님 14명이래요. 근데 지금 정경심 교수만을 위한 지금 변호인이 그러면 14명이 선임된 거잖아요. 네, 14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법무법인을 선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사실상의 변호인, 정말 맡아서 하는 사람은 14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이 14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법무법인이 아니고요. 두 군데를 지금 선임을 했단 말이죠. 한 곳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모 변호사, 지금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법무법인 소설입니다. 엘모 법무법인. 예, 여기가 사실은 김현장보다도 형사사건에서 더 잘 나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예, 이런 데를 지금 선임을 했고요. 여기에 김모 변호사는 조 장관과 서울법대 동기라고 하네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부장검사 출신인데요. 홍모 변호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경심 씨는 기소가 됐단 말이죠. 네. 이 기소가 된 것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모 변호사로 방어하고 네. 그리고 지금 수사를 계속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 수사를 받는 것은 부장검사 출신의 홍모 변호사로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말이죠. 검찰개혁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중에 그리고 사법개혁 중에 하나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대한변협의 공보이사로 제가 재직할 때도 전관예우 혁파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는데요. 지금 법무장관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이렇게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런 분들을 이제 변호사로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4명에 이르는 거대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입원하는 과거 재벌들이 보여왔던 그런 행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두하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봤던 모습을 또 보는 것이 아닌가. 뭔가 법무장관의 사모님이라면 부인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뭐 진짜 아픈 건지는 저희가 좀 더 취재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장관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아내 지키기용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요. 좀 시기가 묘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제안을 개혁한다면서 개혁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안들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제안을 추진한다면서 신설되는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소 전 피의자에 대한 촬영이 금지되고 네. 또 소환 일정이 금지되고 또 고위 공직자 등 수사 대상 실명 공개 금지. 사실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이 돼 있는데 흔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귀가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런 절차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논란이 촉발된 건 사실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 그 대법원장이 이른바 포토라인 패싱을 하면서 그때 당시 논란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왜 지금 시점에 이런 것들을 개정하냐. 물론 이게 국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상충되는 면이 있고 중요한 논의긴 하지만 그 시점이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물론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만 조국 장관 아내가 포토라인에 설 차례가 오자 공교롭게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면서 또 뭔가 가족 지키기용 아니냐. 계속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법무장관 힘이 참 큰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받을 때도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때도 사실 이게 피해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포토라인 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로 그 어려운 걸 해낸다 그러는데 정말 법무장관이 되시니까 그 어려운 거를 대통령들도 피해 나갈 수 있는 피해 나가지 못하는 걸 해내시는 것 같은데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기 직전에 예결위에서 이 관련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는 사실 언론인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저희도 변호사로 느끼는 거지만 좀 이렇게 저희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저희가 일정 부분 여기에서는 공익성이라는 게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거를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개선할 점을 이제 관련 규정을 준비를 했다. 그렇지만 지금 하면 오비 일학이 될까봐 유보하고 있다.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이 조사를 받네 마네 그러니까 오비 일학이란 표현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근데 오비 일학이란 표현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보다 조국 장관께는 더 오비 일학이 될 텐데 참 그 어려운 것도 해내실 것 같고 또 참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랑 상식이나 그게 다르신가 봐. 저희가 생각하기엔 오해가 없으려면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특혜를 받지는 않겠다. 이런 걸 보이시려면 우리 가족 관련 수사에선 빼고 그 다음부터 이거를 적용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도 오해도 안 하고 오비락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시길 기대하는데 뭐라고 하실지. 네,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조국 장관 오촌 조카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혐의를 보면 회사 돈 50억 원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인데요. 여기서 사실 증거인멸 교사 때문에 또 해외 도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구속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해외로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았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입맞추기를 하는 정황이 뭐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사실은 저번에 이상훈 씨라든지 최모 씨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 사람들에 대한 기각 사유가 오히려 그들은 종범에 불과하다. 이 오촌 조카 이 사람이 주범이라고 하는 듯한 그런 적시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범죄 혐의도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모 씨가 사실은 시나리오를 짜고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펀드라든지 운용사라든지 내지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특가법상의 행정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피해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정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들으시는 것처럼 오촌 조카는 코링크 피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드러난 점에 의하면 뭐 사채 시장을 동원해서 현금화를 했다. 또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돈의 흐름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그 블루펀드와 이 펀드 운영사 코링크피가 2017년 8월에 이 웰스 CNT에 23억 8천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오촌 조카 조 씨가 이 웰스 CNT 대표 최 씨에게 특허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7억 3천만 원 그리고 3억짜리로 두 번에 걸쳐서 10억 3천만 원이 건네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상한 겁니다. 이 10억 3천의 돈이 어디로 갔냐? 이 검찰은 이 조 씨,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서울 명동의 사채 시장에서 이 돈을 현금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흐름과 그 용처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투자를 했는데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약간의 미심쩍은데 그 돈을 사채 시장에 현금화했다. 그 말인즉슨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는 말인가요? 예. 네. 사실 저희가 현금으로 은행에서 물론 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 정도 금액이 되면 딴 데서 현금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우리는 보통 금융기관 은행에 가서 바꿔서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전체를 네. 현금화해서 받진 않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전체를 현금화한다 그러면 사실 10억 이상의 돈이 되니까 보통 네. 이 정도 금액이 되면 이제 은행에서 그 감독기관에다 보고를 하죠. 현금을 내주게 된다면. 네, 네. 그죠? 2천만, 은행을. 3천만 원 이상을 네. 내주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게 뭔지 쓰라고 그러고 네. 용도가 뭔지 쓰라고 그러고 일정 부분 이상의 현금이 그대로 현금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네. 보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FIU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국세청이 무섭고 네. 이런 현금의 흐름을 다 살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보통의 사람들 이 사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꼭 그런 불법적인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건을 변론을 하다 보면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현금화를 명동 사채 시장에 가서 한다고 한다면 이제 신고가 안 되길 바라는 거죠. 금융감독기관 이런 데서 내가 현금을 얼마나 네. 현금화 수표를 현금화하는 걸 몰랐으면 싶을 때 이런 데 가서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급하게 주말에 은행이 안 열려 있는 안 열렸을 시간에 때. 내가 이걸 갖고 뭐 어떻게 해야겠다. 꼭 무슨 일을 해야 될 게 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거나. 근데 그건 보통 요새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없죠. 다 계좌이체도 계좌이체도 되고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네.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말에 꼭 현금이 필요한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러면 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하면 은행과는 달리 수수료가 또 많이 나가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꼭 불법적인 일인지는 모르지만 금융감독기관이 내 돈의 흐름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건 아주 확실하고 네. 이제 불법적인데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앞으로도 살펴봐야겠죠. 왜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물면서까지 돈의 흐름,
돈의 유통 과정을 왜 숨기려 했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녹취록에서도 자금 출처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금 출처를 두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여러 번 계속해서 이 최모 씨를 종용을 해가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데는 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웨스 CNT라고 하는 코스닥 상장, 여기는 상장업자는 아니네요. 웨스 CNT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돈을 돌려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익성이라고 하는, 여기가 뭐냐면 코링크 P의 제1호 투자업체예요. 여기가 익성이. 여기는 2차 전지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돈이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익성으로 돈이 간 것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최모 씨는 뭐라고 했냐면 그 영수증을 좀 끊어달라. 익성으로 돈이 갔다는 걸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익성의 하청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대표는 숨겼습니다. 이 숨진 이 사람한테 돈이 간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입맞추기를 시도하는 그런 정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익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숨기려고 했던 것이죠. 왜 익성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그런데요? 익성은 뭐냐면 2차 전지업체거든요. 근데 2차 전지업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했던 그런 어떤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돈을 지금 빼가지고 투자했던 돈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데 여기에 뭔가 흑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사실은 이익성뿐만 아니라 익성의 자회사로도 돈이 가고요. 13억이. 그다음에 WFM이라고 하는 그런 코스닥 상장회사, 여기서 정경심 씨가 약 1,400만 원을 200만 원씩 7회에 걸쳐서 돈을 빼내고요. 등등으로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그 통합체, 하나의 그걸 구성하고 시나리오에 의해서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조 씨는 이런 것을 숨기려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WFM에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받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디에 투자했냐 이 부분을 극구 숨기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관급 공사를 일부러 수주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때 발언 보고 다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웰스 CNT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웰스 CNT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족 펀드가 웰스 CNT에 투자하고 난 직후에 소위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발표를 하죠. 이 웰스 CNT가 그 가로등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한 일입니다.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애초에 웰스 CNT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저는 일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체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가 그래요. 이런 가운데요, 또 하나 의혹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만 짧게 짚어볼 텐데요. 서 팀장, 그러니까 조 장관의 아내가 차명으로 뭔가 펀드를 보유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대상도 이번에도 역시 가족입니다. 이번엔 동생인데요. 조 장관의 아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동생에게 8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중 5억 원을 2017년 3월에 주식으로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코링크피의 시세보다 한 200배 정도 비싼 가격의 주식을 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꼭 사야 할 이유가 있었냐? 혹시 이 정경심 교수가 동생 명의로 차명 투자, 차명 주식을 매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국 장관 관련한 수사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